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는 김필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은 우리들이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 이걸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가지고 신정부의 국정 목표가 국민 주권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 주권 시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라는 얘기고 집정 민주주의, 내가 만들고 내가 결정하는, 그리고 일상의 민주주의, 선거 때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론과 합의, 그리고 풀뿌리, 자치분권과 생활자치 이런 것이 국정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일을 하려면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든지 분권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분권인데, 분권은 퍼즐 맞추기 게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원도가 다르고 인천이 다르고 경기도가 서로 다른데 경기도 안에서도 인천 안에서도 각 구마다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을 만들어가는 하나하나 끼워 맞추다 보면은 우리 동네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동네가 모여가지고 저 큰 도가 되고 국가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색깔에 맞는 퍼즐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권한이 분립이 필요하죠. 그래서 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권은 국가와 지방 같은 수직적 분권이 있고, 그리고 같은 부평구 내에서 또 그 분권이 있습니다. 부평구 내에서 구청장님하고 지역의 단체 사이에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분권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마을에서도 한 집단이 모든 걸 독점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민민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월 달에 춘천에서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에도 자치분권대학의 모태가 되는 지방분권협의회가 됐는데, 협의회에서 2월 8일 날 출범식을 하면서 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단체 중심, 공무원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이끌어졌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마을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은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죠. 아까 분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권한을 나눠주면은 그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법률 용어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가 주어져도 그걸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다들 바쁘시고 귀하신 분들인데 시간을 내주신 것도 바로 이렇게 좀 뭔가 역량을 좀 키우자, 강화시켜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 때까지는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요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민자치에 관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도부터 쭉 시범 실시를 했는데, 시범 실시를 하면서 그 실태를 지난달 제가 그 행정자치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 공무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주민, 공무원, 위원 모두가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관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얼마 전에 혁신 읍면동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혁신 읍면동 정책에서도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주민협의체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리를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그 협의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분명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내 여러 단체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은 다양한 지역 내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마을 일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주민들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의 자치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무원들은 행정하고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들 하는 공공적인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주민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하고 일반 주민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학생들, 시민 그리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옆에 부천시에서 조사를 한 건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청년맹 해가지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 중에서 어떤 단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단체 중에서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싶은 단체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보호협회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대학생들은 39%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일반 시민들은 24%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은 26%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가장 우리 주변에서 쉬운 일 그리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제 쉬운 일을 하는 게 자연보호랍니다.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나무도 심고 이런 일을 눈에 띄면서 동네인데 뭔가 우리한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연보호 이런 쪽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 서비스를 전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 서비스가 전달이 됐었는데 주민하고 좀 더 밀착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 복지 서비스를 전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읍면동에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12에서 15명인데 거기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2명 정도 더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한 17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구청에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기에는 아무래도 공무원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민과 관이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아까 그 대통령이 국정 목표로 국민 주권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을 위한 주민이 자치가 되려면은 민과 관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 관계가 둘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구청이나 동의 입장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구청이나 동의할 일이고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마을 일을 처리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제 주민자치 이 일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과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일본의 동경 옆에 미타카시라고 있는데 미타카시에 미타카 네트워크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협력을 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든 모형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민단체, NGO,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공공기관도 참여하고 일반 기업도 참여를 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기 아마 이쪽에 미타카시에 상당히 많이 이제 견학가고 벤치마킹 가는데 이런 시스템을 좀 배워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진안에도 대표적인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는데 관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기능들을 전부 하나로 모아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행정 지원, 산림과 농업, 건설, 환경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들고 또 민간인들도 사회에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이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과 민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대표적인 민간 협력입니다. 그 지금 서울에서는 이런 민간 협력 시스템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모형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형은 주민자치회라는 큰 틀 안에 지금 다양한 마을 공동체라든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다양한 단체들이 큰 울타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4개 자치구, 성동, 성북, 도봉, 금천 이 4개 자치구가 이제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성동구의 모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주민총회를 가장 정점에 두고 그리고 행정이 지원하고 이게 민관협력이죠. 그리고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이건 민민협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주민의 종합적인 협력 시스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와는 별도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혁신읍면동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읍면동을 단위로 해가지고 주민자치가 중심이 돼서 우리 마을을 좀 더 행복하게 좋은 쪽으로 그리고 서비스를 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서울형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형과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혁신읍면동 요걸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자치를 해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있는 주민이
중심이 돼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리고 읍면동 행정이 주민 대표 기구를 지원하는, 그리고 시군이라든지 시도에서는 이걸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이 대표 기구가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의 산하에 이제 복지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특별하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분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에 있어 가지고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하고 공동체의 맏형, 지역사회의 어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마을협의체로서 이제 마을계획단이라든지 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제가 하나의 큰 울타리 안으로 모여서 이제 마을협의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협의체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의 모형을 향후에 할 수 있는 모형을 다시 한번 이제 구상을 해봤는데, 이제 주민총회를 정점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분과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민과 관 협력 시스템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을 제정을 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관련된 조례, 조직, 예산, 역량교육 등을 담당해주고, 도흥에서는 시설을 제공을 해주고 또 행정실무를 지원하는 이런 실질적인 민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학계라든지 시민단체, NGO, 기업들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해가지고 봉사도 하고 자원도 제공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을 단위로 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통리 단위로는 지회나 분회가 있어서 주민들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그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할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한 30년 동안 보험업계에 근무를 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일했던 것, 뭐 보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보험 업무를 해왔던 것을 딱 정리를 해왔더니 한 5천 건 정도가 이분이 처리를 했다고 해요. 그 5천 건 정도를 처리한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법칙이 발견이 됐는데,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입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크고 작은 29건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29건의 사고에서는 아주 사소한 300개의 징후군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형 사고가 많이 있었죠. 각각에는 아직도 뭐 세월호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에서 뭐 성수대교가 붕괴된다든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 대형 사고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29개의 작은 징후 아니면은 뭐 300개의 크고 작은 어떤 징후군 이런 게 있어야 큰 사고가 일어난답니다. 우리 근데 배가 침몰하려면은 맨 먼저 발생하는 징후가 뭐냐면은 배 안에 있는 쥐들이 다 도망간대요. 뭔가 이렇게 느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고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잘 아는 타이타닉호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도 출항 첫날에 이제 침몰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인명이 이제 죽었는데, 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이타닉호를 이제 맡아서 설계하고 배를 제작한 사람이 그 회장의 동생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이 좀 비용을 절약하려고 좀 싼 자재, 중고 이런 거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뭐 사소한 300개의 징후군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가 튼튼하게 날림으로 좀 약간 젖게 되고, 그렇게 지다 보니까 출항날에도 조그만 사고들이 계속 나타나죠. 뭐 전등이 갑자기 깨진다든지 아니면은 배선이 뭐 펌프가 샌다든지 이런
크고 작은 29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출항을 시켰죠. 우리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세월호도 보면은 그게 20년이 넘은 낡은 배인데도 계속 운행하라고 승인을 해주고, 그건 뭔가 잠재적으로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를 마련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과적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그걸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제 사고가 터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억 원이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미리 예방하면은 그 돈을 방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공무원이나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소한 징후군, 사고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데 사소한 징후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예산을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쓴다, 예산을 쓴다, 그러면은 당장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직권남용, 뭐 예산 낭비 해가지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확실한 일에 대해서만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 사소한 징후 300개에 대해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건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마을자치의 출발점입니다. 사소한 300개의 징후가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한다면은 수억, 수조가 되는 그런 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게 주민자치, 마을자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 강남구에는 서울의 금천구에는 소방서가 없답니다. 왜 소방서가 없느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소방차가 앵앵거리면서 다니는 게 시끄럽다고 해서 소방서를 짓지 마라. 그래서 22년 동안 아직도 소방서가 없답니다. 그러면은 금천구에서 불이 나면은 어디서 소방차가 갈까요? 옆에 뭐 구로구 이런 데에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금천구까지 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에이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장 좀 불편한 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1대 29대 300. 그 300이 이제 사소한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대형 사고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강남구에는 파출소가 없는데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시끄러우니까 파출소를 짓지 마라. 그래서 파출소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나는 괜찮죠. 뭐 도둑이라든지 아니면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거는 또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제 터널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버스가 뉴스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관광버스가 하다가 터널 앞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졸음운전이죠. 기사분이 졸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계속 이제 신문이나 매스컴에 졸음운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보통은 그 터널을 지나갈 때 보면은 거의 터널 안에서 소리가 나죠. 무슨 사이렌 소리도 나고 호루라기 소리도 나고 잉잉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그게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그 터널의 소리를 다 없애버렸대요. 그러니까 없애거나 조금 있다가 그 이제 관광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1대 69대 300.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그 버스에서 35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는데 그런 일들. 그래서 사소한 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대비하고 방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마을자치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슈퍼에서 빵도 아니고 김치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원을 못 받아서 이제 슈퍼에서 김치를 훔치다가 경찰까지 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 중에 쓰지 못한 예산이 122억이 남았답니다. 그거는 왜 쓰지 못했느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쓴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알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자치회 모임에 이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이제 그런 분들이 어르신이 몇 명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찾아가서 혹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물어보고 못 받으셨다면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덜 돼 가지고 예산이 남아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 또 마을 단위에서는 누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어느 집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관악구라고 하고 있거든요. 5명 중에 1명이 봉사를 한답니다. 네,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작년에 복지 예산이 58억 원이 절약이 됐다고 해요. 거의 60억 원이 절약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예산을 60억 원을 절약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참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 교부세 가지고 또 한 30억 원 절반 정도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결국 관악구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덕분에 이제 예산은 뜻하지 않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의 한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 예산이 뭐 구청장님의 호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횡령으로 감옥에 가니까 이게 또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봉사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돈을 버는 일이다. 물론 뭐 그 돈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들이 모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사를 하실 때는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있어 지금 오늘부터 좀 처진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상당히 가난하다고 그럽니다. 춥고 이게 유엔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한겨울이죠. 취업준비생은 당연히 이제 마음이 춥고 뭐 고등학생들은 대학 가려니까 이제 50대 직장인들은 이제 좀 있으면 그만둬야지. 이래서 마음이 아주 차갑다는 겁니다. 이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것 이게 곧 마을자치 이 출발점입니다. 요게 몇 달 전에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시험을 본 건데요. 이제 시험 내용이 뭐냐면은 마트 점원이 서 있고 마트 점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점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뭘 느꼈느냐 이런 시험 문제인데 1번 피곤하니까 쉬면서 일해도 좋다. 2번 건방져 보인다. 3번 당연한 권리다. 4번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1번 쉬면서 일하는 게 좋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2번 건방져 보인다. 앉아가지고 뭐 드릴까요? 이러면 건방져 보인다. 3번 당연한 권리다. 앉아있는 거는. 4번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 3번, 4번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들은 몇 번에 가장 많이 답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1번이요? 1번이요? 예. 4번에 제일 많이 답을 했답니다.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 손님이 왔으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뭘 드릴까 해야 되는데 오든지 말든지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 좀 괴리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앉아서 생각할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한 권리지 쉬면서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오거나 말거나 하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이게
좀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말투라든지 말투가 조금 뭐 이상하면은 손님은 왕인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있어서 피곤하니까 말을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겪는 거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걸 메꿔주는 것이 자치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종로 이화동에서 인터넷에 딱 치면은 나오는 게 벽화마을이 딱 나와요. 이화동 벽화마을. 아주 이제 인터넷 치기만 하면은 딱 뜨는 게 이건데 하루에 1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 벽화마을에 와서 벽화를 구경하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데가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멋있는 벽화를 그려놨는데 저녁에 자고 일어났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지워버리고 저희다 빨간 페인트로 주민이 동의 없이 누가 이런 걸 했느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지우고 다시 또 벽화를 이쁘게 그려놓으면 또 며칠 있다가 이렇게 또 바뀌고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이 벽화를 그릴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이거 하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아졌죠. 그야말로 서울이 명소가 됐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소외된 주민들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 페인트로 지우고 하는데 1년째 이거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시작 단계부터 서로 같이 협력하고 대화하는 게 소통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다음 작년에 태풍이 불고 해운대에서 태풍이 휩쓸고 보통 태풍 지나가면은 그 자리에 엄청난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에서 밀려오는데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영국인 이제 부부가 딸하고 큰 딸은 지금 사진에 안 나오는데 엄마하고 딸 둘이 막 장화까지 신고 열심히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남의 나라인데 관광 와가지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와서 왜 청소를 하느냐고 했더니 이거 쓰레기 치우는 것은 뭐 그게 우리 마을이건 남의 마을이건 우리나라건 남의 나라건 보면은 치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자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또 다른 주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대거 몰려가가지고 같이 청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다면은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더라도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평상을 점령한다든지 쓰레기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질서의 출발점이죠. 일은 또 재밌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이제 동장님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곳에 쓰레기를 안 버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쓰레기가 진짜 여기 안 쌓이더래요. 그 사마천이라는 유명한 중국의 역사가가 있는데 사마천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가장 나쁜 방법은 힘이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거랍니다. 두 번째로 나쁜 것은 법을 제정을 해서 법을 안 지키면 벌금 내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지역에서는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뭐라고 써붙여놨느냐면은 3대가 벌을 받을 거다. 쓰레기 버리면. 막 그렇게 악담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막 항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감동을 줄 수 있게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늦게 왔는데 또 이것까지 좀 말씀을 부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좋은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